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진행 과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이죠. 미국 시간으로 21일 저녁에 미국이 직접 이란 핵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세 군데의 B2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핵시설을 공격하는 직접 개입을 하게 되는 양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를 배경을 한번 좀 뒤에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배경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배경에는 4명의 이해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사람으로 봐도 되고 국가로 봐도 되죠. 일단 당연히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 당연히 또 있겠죠. 그리고 사우디를 대표로 하는 그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네 이해관계자들의 좀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사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죠. 96년부터 99년, 09년부터 21년, 그리고 22년부터 현재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40%대 전후입니다. 전쟁 통해서 좀 끌어올린 수준이고요. 이게 그리고 비호감 여론이 60% 이상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부패, 연루, 그리고 어떤 스캔들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총리에서 좀 내려오게 되면 수사를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으로 연정을 구성을 하게 돼요. 지난 2023년에 구성된 연정 총선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연정이 네타냐후 총리가 속해 있는 리쿠드당이 32석을 얻었기 때문에 연정 구성을 해야죠. 그래서 64석을 만들어내는데 밑에 박스로 쳐져 있는 당들이 연정 구성을 하고 있는 당입니다. 좀 오른쪽에 있는 당들이에요. 아무래도 리쿠드당이 우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독실한 시오니즘, 노움, 오츠마 예후디트 이런 극우 세력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4석 중에 극우 계열이 14석이에요. 총 의석 중에 극우가 12% 높은 수치죠. 그리고 연정 중에서는 약 22%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이 극우 계열이 이탈을 하게 되면 연정이 바로 붕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배경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좀 유명하신 분이죠.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이 사람 오츠마 예후디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슬람 쪽에 대한 어떤 도발을 하셨던 분이죠. 베자렐레 스모트리히 이 사람도 시오니즘 정당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도 극우 쪽이고요. 아미하이 엘리야후 문화유산 장관 이 사람도 오츠마 예후디트 극우 쪽 계열입니다. 아마 그 국가안보장관하고 재무장관 이분은 국제적으로 제재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어떤 이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의 목표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없애는 쪽이죠. 그래서 유대교만의 어떤 국가를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2020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중동 정책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국교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협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는 팔레스타인이 패싱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어떤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이유는 팔레스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상화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면, 화해를 하게 된다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지원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국교를 맺게 되면서 공공의 적으로 이란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은 순위파 국가니까요, 대체로. 근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을 돕고 있는 것이 이제 시아파, 이란 뭐 이런 쪽인데,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팔레스타인에 대한 최대 후원자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 이제 거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직전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건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23년 10월 레임 음악축제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전쟁을 통한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니즈가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그러한 니즈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후티,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 외교 관계를 맺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워졌습니다만 이러한 공격,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다시 멀어지게 되죠. 좀 다른 외교 관계를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당선되고 나서 일단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으로 좀 이미지 타격을 입은 뒤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과 친해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패싱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동은 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친미, 트럼프와의 관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행보는 이란이에요. 핵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 거대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이제 오일에 대한 니즈가 있었죠. 오일 생산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원래 당근을 제시를 했다가 안 되니 다시 채찍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란도 사실 복잡한 나라예요. 겉으로 보기엔 이제 시아파, 맹주, 종교 지도자, 이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란 내에도 복잡한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제2대 종교 지도자죠. 라흐바라고 부르는데 호메니 이후에 집권을 하셨습니다. 1989년 이후에 종신직이에요. 독재죠. 지금 나이가 86세세요. 엄청 고령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학자예요. 이란은 신정사회죠. 그래서 율법학자인 분이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1대부터 내려온 얘기입니다. 1대 종교 지도자 호메니도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수파입니다. 좀 강경 보수파에 가깝죠. 그런데 이란의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고 2024년에 당선되신 이란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개혁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개혁파입니다. 사실 개혁파 이분이 당선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 후보를
선택을 하는데 이 알리 하메네이 이분이 후보자를 지명을 몇 명을 하세요. 아무리 자기가 내가 후보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분 알리 하메네이의 허락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서 됐다라는 사실이 좀 의외인 상황이죠. 2024년도 약간 대단히 좀 의외였다라는 것으로 세계는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또 권력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라흐바르의 친위대죠. 정규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이란군은 따로 있고 그 내에서 친위대가 이란의 혁명수비대입니다. 얘네가 되게 대단한 것이 이제 탄도미사일 지휘 통제권을 혁명수비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군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보수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를 지지해요. 어쩔 수 없죠. 라흐바르의 친위대니까 이러한 경향은 당연하게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군산복합체예요.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에도 개입을 하고 어떤 권력이 필요한 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이란의 혁명수비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의 혁수대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행정부 수반은 좀 충돌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알리 하메네이는 좀 입지가 좀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수대와 이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제 행정부하고 좀 여러 면에서 충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권력 구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라이시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헬기 사고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파의 종교 지도자 후보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가 될 후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고로 헬기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새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되는데 이 배경에는 알리 하메네이가 이런 보수파 쪽 후보들을 여러 명을 지명을 해요. 그래서 표가 분산됩니다. 개혁파는 저 사람 한 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파로 표가 몰리면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근간에는 바로 민심의 불안함, 민심에 대한 이반 우려가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란의 3대 권력 축에서 하메네이의 입지가 약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중동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시아파 국가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제 하메네이가 많이 지원을 해왔던 시아파 조직들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들이 좀 약화됩니다. 시리아의 시아파 정권이 붕괴가 돼요.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수니파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 축이 하나 날라갔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괴멸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는데 이들도 약화가 됐어요. 이스라엘로부터 공습받고 이러다 보니까 약화가 돼서 이들도 좀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아파 이란의 동맹들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다른 시아파들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란과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고립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고립이 된 걸로 인해서 하메네이의 입지가 정치적 입지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화입니다. 아까 86세라고 말씀드렸죠. 나이가 많아요. 지금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딱히 떠오르는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어떤 정치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혁수대, 혁명수비대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여애들이 둘이 지금 이제 알력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란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민심 위반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란의 GDP예요. GDP 증가율이 아닌 GDP 수준입니다. 왼쪽 수치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란의 GDP가 쭉 올라가다가 2010년에 들어서 대이란 제재를 맞게 됩니다. 미국하고 유엔이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아마 뭐 저항의 축 이러면서 할 때인데, 이러면서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이러면서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GDP가 줄어요. GDP 수준 자체가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2020년까지. 그래서 2010년대까지 600빌리언 달러였던 이란의 GDP가 300빌리언 달러로 확 줄어들어요. 반토막이 납니다. GDP가 반이 줄어요. YOY 증가율 이런 게 준 게 아니고 그냥 수준이 줄어버립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에는 이제 오일 생산량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기름을 생산을 못하게 돼요. 근데 2020년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이때 뭐였냐? 오일 생산을 늘리게 돼요. 왜냐하면 오펙이 감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량을 맞추려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란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오일을 생산하게 되고 그때부터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란 민중이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핵에 대한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나가는 거를 글쎄요, 좋아할까요? 민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란이 지금 깔려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이란의 배경을 한번 좀 이해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 직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1차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 주재의 이란 영사관 건물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혁수대 고위관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드론하고 미사일 공격을 날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반대 대응으로 이스라엘은 이스파한의 핵시설의 인근에 정밀 타격을 또 하게 됩니다. 정밀 타격이에요. 이런 대규모 타격이 아닌 정밀 타격, 제한적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양쪽 다 확전을 제한했다.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다 때릴 것 얘기하고 그리고 때리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그런 권력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혁수대 고위관리가 사망을 했고 어떤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는 행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좀 무마하자라는 의견들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2차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후티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지속이 됐었죠. 그리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핵무기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들고 있지만 이건 이제 나라가 훨씬 작고 인구도 작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음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점해 나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가질 수 없죠. 어떤 군사적 우위, 비대칭 전력 이런 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스라엘이 상당히 원래 경계심이 높았는데 이러한 핵무기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핵 농축 시설 및 군사기지를 타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란이 방공망이 얼마나 튼튼하냐? 근데 별로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공망 시설들을 때려버리게 됩니다. 뭐 레이더 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게 되죠. 사실 거기에 깔린 배경은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핵에 대한 개발을 포기했느냐? 그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2025년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으로서 어떤 외교적 성과 같은 것들도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 협상이 시작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60일 내 타결 요거를 기한으로 핵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외교적 성과를 바라는 것도 있었지만 앞서 얘기했던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하고 친하니까요. 그래서 5차까지 이게 핵 협상이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장 관건은 우라닌에 대한 얘기였죠. 이 핵농축물을 미국은 제3국으로 이전을 해라. 니들 안에 갖고 있지 말아라. 갖고 있으면 니들 핵무기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거였고요. 이란은 또 쉽게 그걸 못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여차하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으니 자국 내 유지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떤 그 농축 수준에 따라서 다른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난 내가 하겠다. 내 안에 놔두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타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IAEA가 이란의 핵 의무 위반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IAEA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 이건 아니고요. 원래 그 정해놓은 고거를 더 높여서 농축을 했다. 뭐 무기화 수준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가 있다 이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이제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들고 들어온 정책은 관세죠. 하지만 이 관세 정책, 중국의 완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기 때와는 다른 중국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이 관세 정책은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좀 줬죠. 예, 뭐 실질적으로 관세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극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동 순방으로 나가죠. 중동 순방을 나갔는데 여기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하게 돼요. 이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목적은 제 생각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오펙이 위주가 된 오펙 플러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고자 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를 낮출 수 있었거든요. 또 물론 내년 중간 선거 전에도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뭐 투자 유치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집행이 되고 어떤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성과를 얻기 위해선 뭐 지금쯤 얘기가 됐었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용 대비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하죠. 이거를 이란 핵 포기 협상을 타결시키는 걸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통한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야심차게 시작을 했죠. 저렇게 퍼포먼스도 하면서 했는데 관세 작전이 안 먹혔어요. 졌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취임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에서 라이브로 설전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뭐 살짝 의도된 거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하고의 협상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고집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 잘 안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이민자 추방 정책이 한창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LA를 비롯해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 법안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론 머스크와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도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또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부, 외부의 문제들이 지금 잔뜩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좀 성과를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들. 물론 아까 중동에서의 환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죠. 그래서 하메네이가 짜잔 하고 타겟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을 한번 볼게요.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할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흥미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자, 이란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요. 인구는 약 8,800만 명입니다. 1억에 가까운 인구죠. 되게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안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시아파라는 종교적 동질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의외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교육 안에는 반미에 대한 교육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반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2010년 대이란 제재로 이란의 경기가 확 꺾이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메네이가 지도자로서 있는데 이를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메네이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메네이가 또 나타난다. 그래서 하메네이를 제거하더라도 제2, 제3의 하메네이가 계속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란에 대한 핵, 이 부분이 훨씬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하다. 골치 아픈 정권 교체보다는 핵 협상 타결이라는 것이 훨씬 트럼프 대통령 흥미를 끄는 얘기고요. 이것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전쟁의 마지막 이해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요 세 군데를 방문을 했고 엄청난 환대와 또 많은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 주먹 인사 한번 툭 하고 크게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얘기한 거 사우디에서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이런 모습들하고 비교해보면 천양지차죠. 네, 트럼프가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고 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 협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 추진된 정책이고 2기 때도 중동 정책에 대한 근간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이 좀 득세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내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스라엘이 점점점 경제적으로도 힘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영내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들이 중동하고 싸우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어떤 갈등이 막 벌어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1기 때 이루어졌던 아브라함 협정의 결과를 통해서 또 이제 경제 교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충돌을 하기 어렵고 또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얘네도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재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영내 불안 요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내 불안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껴있는 게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은 이 불안 요소가 사라지길 원해요. 여기에 대한 안보 불안이 좀 완화되어야 자기들도 다른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좀 더 협조적이고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이 원하는 건 이 안보 불안이 사라지고 어떤 두바이의 이런 발전된 모습, 네옴시티, 그리고 뭐 도하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원유 중심에서 벗어나서 관광, 금융 이런 쪽으로 국가가 살아나갈 길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란과의 어떤 갈등에서 좀 한 발 빠져서 미국으로 좀 넘어가 있는 그런 배경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이란 이스라엘 갈등 전쟁의 4명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배경을 좀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편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